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번 두 편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 조명 광원에서는 가장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고 시험에서도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게 되면 혼자 독학으로 안 되는 분야가 이 분야입니다. 조명에서는. 오늘 강의가 독학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독학으로 안 된다는 얘기는 관련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그것은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은 어차피 기초적인 것들을 아주 물속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생략을 해놓고 결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해한다는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책 가지고. 그래서 그 조명에 대한 책까지만 이해 안 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걸 원칙적으로 완벽하게 이해를 하려면은 물속이라든지 고전압에 관련되는 책들을 다 보시고서 그 조명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기체방전에서 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반드시 여러 번 보시라고 했어요, 제가. 여러 번 보시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 번 보고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해줘야 될 게 뭐냐면은 그 인공광원에서는 이제 우리가 크게 여러 개로 나눌 수 있는데 두 개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전번 시간에 했던 그 연속 방사에 의한 이게 그 백열전구.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방전등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루미네센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방전등에서는 이제 뭐부터 출발을 하냐면 이게 형광등서부터 출발하죠. 형광등, 고압 수은등, 고압 나트륨등, 형광등 여기 저압에 나트륨등이 있고요. 그리고 메탈 헬라이드, 즉 HID 램프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방전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백열전구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으니까 더 논의하지 않고 방전등에 대한 부분은 보면 가로등서부터 우리가 사무실에 쓰는 형광등 거의 대부분 많이 쓰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방전등입니다. 그 시험 문제 주로 나오는 부분이 방전등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죠. 왜 그러냐면 이게 그냥 외워서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이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전등은 또 형광등을 모르면은 아예 이해가 안 됩니다. 모든 방전등은 어떻게 돼요? 이 형광등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이 형광등은 어떻게 돼요? 저압 수은등이나 마찬가지죠. 수은등이나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고압 수은등은 형광등을 압력을 높인 거에 변형이고, 이 저압 나트륨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는 저압 수은등은 형광등은 수은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여기 나트륨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있어요? 고압으로, 이 고압 저압 나트륨을 고압 나트륨 등으로 압력을 변화시킨 거고, 메탈 할라이드는 광색을 좀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봉입가스를 여러 개를 갖다 집어넣은 거죠. 자, 그러면 이 출발을 어디서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되냐면 형광등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즉, 방전등은 형광등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방전등을 다 아는 거다. 예, 제가 강의에서 항상 얘기합니다. 그래서 형광등을 아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형광등을 완벽하게 아는 일, 형광등의 방전 특성, 기동 특성,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무성적으로 완벽히 알면 나머지 방전등에 대해서는 끝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강의를 어떻게 하느냐, 형광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강의를 할 겁니다. 하고 요거는 나트륨등은 이렇게 된 거고 메탈 할라이드는 이렇게 된 거고 요로부터 이렇게 된 거고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을 해서 끝내고 설계 프로 차트를 하나 딱 보고서 제가 강의를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방전등의 광원의 이제 특성 비교를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루미네센스는 여러 가지 전기 루미네센스, 방사 루미네센스, 그 열 루미네센스, 음극선, 초 루미네센스, 화학, 생물 이렇게 쭉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속 방사에 의해서 빛을 내지 않는 것은 전부 다 루미네센스 쪽에
포함이 된다고 거의, 그러니까 이 우리가 그 레이저 쪽을 말고는 루미네센스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요 조명에 쓰는 것이 지금 대개 이 방사 루미네센스에 포함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전등의 원리에서 여기에서 이제 그 뒤에 전극의 현상, 여기전리, 발광, 공진에너지와 여기에너지와 전리에너지, 수소 스펙트럼과 준환전 상태, 이 부분에 대한 전체 탄성 충돌과 비탄성 충돌과 방전 개시, 지1중 충돌과 2중 충돌, 전압과 방전 전류, 자속 방전, 파생의 법칙, 여기까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번에 기체 방전에서 전부 다 얘기한 거죠. 지금 기체 방전 쪽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타운젠드 방전하면서 전부 다 얘기한 겁니다. 이 부분을 이해 못하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방전등을, 왜냐하면 그게 차단기하고 관계되는 것 같아도 차단기를 이해하려면 기체 방전을 이해해야 되고 방전등을 이해하려면 이 또 기체 방전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큰 것만 제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3강에 기체 방전과 내방전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그 강의가 들어갔죠. 그래서 여러분들 명심보감 책 1권에 23강 1권 23강 페이지는 지금 439페이지서부터 439페이지서부터 조명에 관련되는 것이 거의 지금 462페이지까지 까지가 여기서는 어떻게 있어요? 차단기도 관련되지만 이게 조명에도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 관련되는 아주 기초 이론이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설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다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23강을 또 다시 들으세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조명, 여러분들이 공부 하나만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술사라는 거는 어떤 분들은 시험에 나옵니까? 아니, 시험에 당연히 나오죠. 나오기도 하고,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기술사하고 어디 가가지고 저 감리한다고 하면서 잘못 얘기하면은요, 아주 망신만 당해요. 그러니까 절대 이 조명을 알려면은 이 23강, 특히 24강 뭐 이런 쪽에 기체 방전 쪽의 강의를 여러분들이 몇 번에 대해 걸쳐서 들으시고, 완벽히 개념을 잡은 다음에 이 강의를 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에 좀 부분 빠진 부분, 제목만 들어가고 교재가 뭐 빠져있는 부분, NFC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출석 강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전국에서 오라고, 지금 전화가 많이 옵니다, 여러분들한테. 언제 출석 강의가 되는가. 그래서 65편이 다 나가고 20까지 다 나가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한 번 다 보는 시점에서 제가 출석 강의를 해야 여러분들이 어디 있어요? 질문할 것도 많고 어떤 서로 짧은 시간에 많은 걸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65편을 다 보내놓고 여러분들한테 내놓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보는 상태에서 제가 출석 강의를 할 거고, 거기에서 이 강의에서 지금 부족한 부분들, 이 비디오 테이프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제가 부분적이나마 여러분들에 대한 그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1편의 24강에 대한 기초 개념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상태에서 들으셔야 된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기체 방전 쪽에서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 기체의 방전에선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공진전압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얘기 했어요. 공진전압에서는 기체 방전에서 이 공진전압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 했어요. 여기 이 교재, 지금 조명에서에 대한 교재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기체 방전에서 다 얘기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다 보는 거고, 기체 방전에서 얘기를 전부 다 한 부분이에요. 자, 한번 그냥 종합해서 그냥 정리를 해보면, 형광등이 있어요. 자, 보시면 형광등 스위치를 넣게 되면 지금 여기에는 어떻게 있어요? 지금 스위치를 넣기 전에는 여기에 임피던스가
거의 무한대입니다. 무한대니까 전류가 통할 수가 없죠, 일로. 전자가 이동을 못해. 지금 그 안에서는 수원자들이 이렇게 돌아다니죠, 이렇게. 예? 수원자들이 이렇게 돌아다니지만 여기는 어떻게 있어요? 전자들이 튀어나올 그 어떤 확률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전자가 이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전류를 딱 집어넣게 되면 여기 안전기에는 E는 L, DT의 DI만큼의 전압이 유기가 되겠죠. 유기가 되고 이 필라멘트를 달궈지면서 이 그로스타트로다가 일단 들어가면 그로스타트에서 간격이 짧으니까 그 그로 반격이 되면서 됐어요. 이거 열이 나니까 가서 붙죠. 그 다음에 붙으면은 전류가 열이 안 나니까 떨어지고 붙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붙고 떨어지면서 여기에 돼 있어요. 과수 상태가 걸리니까 여기에 전압이 상당히 아주 과대 전압이 걸리죠. 그러면 붙고 떨어지면서 전류와 전압이 동시에 상당히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전류는 보통 여기 몇 배예요? 에? 전류는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상당히 높은 전류가 한 10배 정도의 전류가 흘러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서 전압은 또 여기 컨서베이션이 되죠. 그러면 이 전류가 필라멘트를 통과하면서 이 필라멘트를 달군단 말이에요. 그렇죠? 양쪽을 달궈줘요. 달궈주면 여기에서 어떻게 있어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제가 그 기체방정에서 얘기했죠. 이거 뭐 마이너스 플러스도 좋아요. 마이너스 플러스도 좋아요. 그러니까 직류다 해가지고 우리가 봤죠. 그럼 봤으면 어떻게 있어요? 여기 전기가 걸리고 전류가 흐르니까 필라멘트가 달궈지면서 전자가 튀어나간다 그랬어. 여기 튀어나갑니다. 네? 전자가 튀어나가면 이 전자는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플러스의 전기를 향해서 거의 빛의 속도의 2분의 1 속도로다가 엄청난 빠른 속도로다가 달려간단 말이에요. 전자가. 가면서 여기 어떻게 있어요? 수은 원자들한테 부딪히기 때문에 이쪽에 집중적으로 뭐가 발생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양이온이 발생이 된다고 그랬어요. 양이온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양이온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여기 음극강화가 이렇게 생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양이온이 발생이 되고 이것이 전자가 나오려면 필라멘트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필라멘트를 이중 구조로 해가지고 쌍극자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 어떻게 돼요? 방출 물질을 이렇게 발라주면 전자 방출 물질을 발라주면 이게 마이너스로 대전됐을 때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이렇게 쌍극자가 생기니까 어떻게 있어요? 상당히 이 전자가 빨리 튀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형광등이 수명이 다 되면 이 필라멘트 옆에 전자가 튀어나오는 것들이 붙어가지고 새카맣게 흑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교대로 또 60사이클 동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또 이쪽에서 또 그런 발생이 생기죠. 에? 그러면 튀어나간 전자가 다른 놈을 부딪혀가지고 여기 시키고 여기서 공진시키고 전리시킨다 그랬어. 여기서 공진전압이 가장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진전압이라는 거 됐어요. 공진전압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원자 핵의 가장 근처에 있는 전자가 위의 궤도로 올라가는 거를 공진에너지, 공진전압이라고 했어. 이때 에너지가 가장 크니까 내려가면서 올라간 그 에너지만큼을 바깥으로 빼내는데 이때 자외선을 낸다 그랬어요. 수은이. 네? 그래서 수은에 여기 보면 어떻게 있어요? 수은의 공진전압. 그러면 Hg의 공진전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4.86 일렉트론 볼트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것이 자외선이 이 형광물질을 때리면 여기에다가 형광물질을 발라가지고 이거를 가시광선으로다가 화해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형광등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려면은 어떤 걸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어? 반드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양이온. 그 다음에 여기 공진, 전리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랬죠? 저 이거 다 설명을 했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안에를 여기 시키고 공시키고 전리시켜가지고 어떻게 있어요? 이 임피던스가 거의 나중에는 임피던스가 거의
이 안에서는 제로가 되는 겁니다. 제로가 되니까 이 안에서는 전혀 임피던스가 없죠. 그러면 이게 쇼트가 돼버리니까 그때는 이때 여기에 걸리는 임피던스 GL이 딱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방전이 딱 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떤 현상이 난다 했어요. 탄성 충돌과 이 비탄성 충돌이 일어나는데, 탄성 충돌은 처음에 점등할 때 일어나고 비탄성 충돌은 어떻게 있어요? 점등한 후에 거의 다 비탄성 충돌이 일어난다 그랬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여기 수은 하나의 전자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은의 원자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은의 공진 에너지가, 수은이 가지고 있는 공진 에너지에 의한 자외선만 나왔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색깔을 좀 여러 개 내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표 8에서 보는 것처럼 뭐 여기다가 네온이라든지 다른 이런 나트륨이라든지 이런 거 만약에 갖다 여기다 집어넣었다 그러면은 여기 공진 에너지 다르지 않습니까? 이 공진 전압이 다르니까 공진 전압이 다른 거에 따른 파장이 나오겠죠. 그래서 형광등은 모든 그 기초 방전의 기체 방전에 어떻게 보면 총합체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형광물질을 발라주는 거는 형광물질이 다 되면 어디 있어요? 나중에 형광등이 다 되면 붉은수름해지고 형광등이 안 켜지는 이유는 이거 전자가 튀어나가면서 형광물질을 밀고 나갔기 때문에 이 필라멘트에 형광물질이 발라져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쌍극자에 의해서 전기가 바로 앞에 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전자가 튀어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튀어나가는 건 뭐라 그랬어요? 전자가 튀어나가는 거는 열전자 방출과 전기전자 방출, 충돌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 두 개가 다 이루어졌을 때 이게 전자 방출이 되도록 이렇게 형광등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형광등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다른 방전등의 전 과정을 다 이해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럼 뭐예요? 여기다 압력을 높이면 이게 고압수운등이 되는 겁니다. 이 형광등은 저압수운등이기 때문에 압력이 마이너스로 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상당히 수은 원자들이 뜨문뜨문 돼 있는 거고, 고압수운등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많이 수은 원자를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딪히는 확률이 크겠죠. 옆에 간섭을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밴드 스펙트럼이, 라인 스펙트럼이 밴드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점등의 원리는 방전의 발생과 유지는 자유전자에서 기인한다. 그래서 전극에서의 음극에서의 전자 방출, 열전자 방출과 전기전자 방출, 이 부분 다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한 겁니다. 여기 전리 발광, 이것도 설명을 다 했죠. 원자로부터의 방사와 흡수, 이것도 기체방전에서 다 얘기를 다 한 겁니다. 이 내용도 다 얘기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공진전압, 여기 전리, 이것도 다 얘기를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전리 에너지는 이 식도 가지고 얘기를 했죠. 수 스펙트럼과 순환전 상태, 이 부분은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공진 에너지가 큰 거는 상당히 바깥에 내보내는 에너지가 굉장히 클 겁니다, 이게. 에? 만약에 적은 것들은 죽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걸 라운드를 이렇게 폈다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즉, 이 그림은 지금 여러분들 명심보감 401권 443페이지에 가보면은 원자, 수소 원자의 수소 스펙트럼과 이런 궤도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반으로 잘라서 궤도를 첫 번째 궤도, 두 번째 궤도, 세 번째 궤도, 네 번째 궤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이거를 이렇게 펼쳐놓은 것이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궤도, 첫 번째 궤도, 두 번째 궤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돼 있으면 첫 번째 궤도로 내려올 때가 올라갈 때 에너지가 가장 컸기 때문에 가장 에너지가 크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1권의 443페이지의 그림을 반으로 짜게 해서 이렇게 펼쳐놓은 것이 이 그림이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탄성 충돌을 얘기했고요. 그래서 방전 개시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면 우리가 일정 충돌과 이정 충돌도 앞에 방전 개시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이런 현상이 형광등 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형광등 내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반드시 23강을 몇 번에 걸쳐서 반드시 이 반복 강의를 들어라 이거죠. 그래서 형광등에서 처음에는 아마 전압을 올리는 만큼 전류가 쭉 증가합니다. 그래서 전류가 증가한다는 건 전자가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전자 튀어나오는 것들이 다른 것들을 여기시키고 공진시키는 하고 전류를 증가 못 시켜. 그러니까 이것들은 어떻게 돼? 다른데 원자의 전리나 전자를 여기시키는 데다가 이제 이 소모를 다 하는 겁니다. 없어진 게 아니고.
그랬다가 어느 단계가 이상이 돼버리면 여기 이 원자 핵으로부터 바깥에 맨 바깥 궤도 다 전자가 몰려가지고 나중에는 뭐예요? 이 전자들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는 거죠. 나오게 되면은 이게 전자 사태로 해가지고 방전이 이거 어떻게 돼요? 전류가 무한대로 흘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림이 이런 그림들은 잘못된 그림이고 이게 반드시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건데요. 그렇죠? 이게 되면 거의 쇼트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를 막아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전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형광등의 안전기는 처음에 기동할 때도 도와주지만 기동 후에도 이 임피던스가 제로로 가가지고 쇼트가 되는 부분을 막아주기 위해서도 이 안전기는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 그림을 가지고 방전 개시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석 방전 이 수식을 가지고도 얘기 다 했어요. 그림 도달한 거 가지고 얘기 다 했습니다. 이걸 다른 유형으로다가 표현하는 거고 파생의 법칙도 제가 얘기를 했죠. 어떻게 얘기를 해요? 지금 보면 가스에 따라서 대개 양극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어떻게 돼요? PD의 방전 개시 전압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냐면 1기압이고 1기압에다가 이게 전극을 곱한 거예요. 전극을 곱한 거죠. 그러면 지금 가스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곡선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이 1기압이 넘어가는 이 양기압에서 어떤 그 수식 관계를 갖냐면은 방전 개시 전압은 KPD는 걸 하더라. 즉, 이 1기압이 넘어가는 그 단계에서부터만 이 전극의 간격과 그 기압을 곱한 값이 2를 넘어갈 때 이 방전 개시 전압도 올라가더라. 그래서 파생의 법칙은 어떻게 돼? 이 법칙은 이 구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역에서만 지금 제가 여기서 표시를 해놨는데 이 구역에서 이쪽으로다가 해당되는 부분에서만 파생의 법칙 VS는 KPD가 이루어진다. 이건 왜 이렇게 하냐면 수은등이나 메탈라이트를 키면은 처음에는 압력이 온도가 낮으니까 압력이 낮죠. 전극의 간격 같고 그러면 처음에는 점등이 돼서 나중에 점등된 것을 다시 끄면은 꺼서 다시 키면 안 들어오죠. 그럼 한 10분 있어야 되죠. 그럼 왜 그러냐면 킨 상태에서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압력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동조합이 높아야 점등이 되지 점등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압력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온도가 식을 때까지. 그래서 이게 파생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파생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는 그 방전등에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파생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공 차단기는 우리가 어떤 걸 써요? 이 파생의 법칙이 어떤 그 파생의 곡선이 이렇게 해서 이런 곡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로 가면 이 방전전압이 상당히 올라가는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진공 차단기를 이용하고 이 파생의 법칙이 적용되는 이쪽 사이드의 곡선을 이용해서 방전등의 점등 개시전압 이런 부분들을 조정한다고. 만약에 경기장 같은 경우에 메탈 할라이드를 켜놨는데 전기를 하다가 갑자기 정전이 됐어요. 다시 불이 들어왔어. 다시 불을 집어넣는데도 이 메탈 할라이드가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안 들어와가지고 10분 동안 기다려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전원이 들어와 있어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파생의 법칙 때문에. 그럴 때는 그 안전기를 특수 안전기를 만들어가지고 점등을 했다 재점등을 할 때는 아주 높은 저압을 인가적으로 만들어주면 즉시 점등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파생의 법칙을 이용하는 겁니다. 파생의 법칙에 따라서 이런 형태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파생의 법칙은 그냥 오음의 법칙처럼 아주 유명한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파생의 법칙을 모른다 그러면 이건 전기기술자로서 전기기술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형광등이 아닌 고압 수은등이라든지 고압자가 들어가는 방전등은 켰다가 다시 킬 때 한동안 전기가 안 들어오는 부분들은 이 파생의 법칙, 이 논리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순수한 그 수온을 집어넣었을 때하고 이 순 네온에다가 0.002%의 아르곤을 집어넣었더니 기동전압이 이렇게 팍 떨어지더라 이거죠. 이것이 팬 이펙트입니다. 즉 뭐예요? 여기에다가 다른 가스를 집어넣어봐. 가스를 집어넣으면 다른 가스가 들어가면 뭐가 달라진다 그랬어요? 항상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공진 에너지가 달라진다 그랬어요. 공진 에너지가 달라지면
어느 것은 기저 상태에서 공진 에너지가 여기고, 그 다음에 전리 에너지가 여기다. 전리가 여기고, 공진 에너지가 여기야. 그런데 다른 가스는 공진 에너지가 여기고, 전리가 여기야. 이렇게 다르죠? 전압을 쭉 올려봐. 올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것들은 아직 공진하고 전리도 안 됐는데, 이 가스는 벌써 공진을 넘어서 전리가 돼버릴 거 아니에요? 다 튀어나왔죠? 이만큼 올렸으면 어떻게 되세요? 다 튀어나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옆에 있는 가스들을 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전자를 쳐주니까 여기에 이 절연 파괴 전압, 전리 전압이 푹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스를 집어넣게 되면, 이건 순 네온하고 아르곤만 집어넣는 게 아니고, 가스를 다른 종류만 집어넣게 되면 일단 여기서는 공진 에너지가 다른 것 때문에, 전리 전압이 다른 것 때문에, 예? 상당히 기둥 전압을 낮출 수 있다 하는 것이 패닝 이펙트입니다. 자, 그로 방전과 이제 아크 방전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로 방전과 이제 아크 방전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제가 뭐라 그러냐면, 형광등에서는 여기에 양광류가 많이 생긴다 그래요. 여기 양이온이 많이 생긴다 그랬죠. 이건 양이온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전자가 튀어나가가지고 제일 먼저 부딪히니까 전자가 튀어나가죠, 이쪽으로. 나가니까 됐어요. 전자가 없는 겨. 예? 제 궤도에서 전자가 한두 개가 없으면 양이온이 되죠. 그럼 양이온은 질량을 굉장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겁다 그랬어요. 무거우니까 양이온 플러스면 이게 마이너스면 이게 양이온이 이쪽으로 움직이는데 아주 천천히 움직이지. 그래서 이 양이온에 천천히 전기에 의해서 움직여가지고 이놈이 가서 부딪히면은 질량이 크니까 전자 튀어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양이온의 전개에 의한 충돌이라고 그러면, 충돌에 의해서 전자 방출이 된다 그러면은 이걸 대표적으로 그요 방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양이온이 외부로부터 뒤로부터 어떤 힘을 받아가지고 이 에너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속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양이온이 이 전개 플러스 전개에 의한 그 에너지만 받는 게 아니고 운동 에너지까지 다 받았어요. 이 전개와 운동 에너지까지 다 받은 상태에서 충돌하게 되면 이 힘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전자 사태가 나버려요. 사태가 나버리죠. 네? 이게 쇼트예요, 쇼트. 네? 이게 아크 방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광등에서 왜 아크 방정이 안 일어나냐? 그 안전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지점에서 잡아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그로 방정과 아크 방정은 전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석 방전은 이것도 이제 우리가 기체 방전 쪽에서 얘기를 좀 제가 해드렸고, 봉익기체하고 직류점등은 이건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자, 이거를 형광등을 직류점등으로 보시자는 얘기야, 이걸. 이게 교류죠. 교류인데 이걸 직류로 봐봐. 직류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봐봐요. 그러면 하나 더 딱 보면은 직류 아닙니까? 제가 기체 방전할 때 직류와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의 전구로 나눠놓고 설명을 다 했죠. 여러분들 생각 나실는지 안 나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강의를 23강에서 했단 말이에요. 기체 절연 파괴해가지고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했어요. 지금 이 그림을 그대로 형광등에다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기체 방전 쪽에서 얘기한 직류로 설명한 내용을 형광등에다 그대로 넣어놔 본 것이 지금 이 설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형광등을 직류 점등했다고 하면 여기서는 뭐냐면 그 패턴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등 초기에는 어떻게 있어요? 전압은 높고 전자가 아직 튀어나오지 않았으니까 전자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형광등 안에서 얘기입니다. 형광등 안에서. 이 안에서의 얘기예요. 이 안에서. 네? 그럼 어떻게 있어요? 여기는 전류가 이렇게 짙게 흐르겠죠? 그런데 이게 여기가 어떻게 있어요? 이때는 임피던스가 이 바깥에 R하고 플러스 형광등 내에 임피던스가 있겠지. 여기 지금 여기 저항으로 표시했습니다만은 원래는 원칙으로 이게 저항으로 표시하는 게 아니고 이거 뭐 직류니까 이제 R이고 이제 교류로 하면은 이제 여긴
이게 임피던스가 되어 있고 직류가 되면 여기 R이 되겠죠. 그 R로 칩시다. R로 얘기하면 여기 R이고 여기 형광등 안에 전류가 R 다시라고 하면 여기에 지금 전체 저항은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이 여기까지 제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 안에가 이게 형광등 안에가 없어져 버리죠. 만약에 없어져 버리면 이 R밖에 안 남는단 말이에요. VF R밖에 안 남죠. 여기 묶어두는 거죠. 이게 없으면 쇼트가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교류 점등을 하게 되면 어디 돼 있어요? 상이 같을 경우에 지금 전압과 그 전원 전압과 램프의 전압이 같을 경우에 전류의 상이 같을 경우에 A 모습이 나타날 거고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전류와 전원 전압과 램프 전압이 이런 형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 얼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래피드 스타트형 형광등 같은 경우는 지금 양단에 자기 누설 변압기를 사용해가지고요. 3.6V 정도를 항상 평상시에 걸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래피드 스타트형은 프로스타트 담화가 없는 대신에 스위치를 누르면 바로 들어오는 얘기는 3.6V를 걸어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있어요? 열을 가해서 필라멘트가 지금 전자를 조금씩 방출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달리기를 하면 서서 있는 상태에서 달릴 때는 굉장히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조금씩이라도 워밍업을 조금 달리고 있다 그러면 스타트를 할 때 굉장히 빠를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이 래피드 스타트라고 보시면 돼. 크로 스타트는 그냥 서 있다가 달리기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면 래피드 스타트형은 계속 조금씩 워밍업을 하고 있다가 달린다고 보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양쪽에 3.6V를 항상 걸어놨다가 점등을 하는 그 방전 개시로 가는 그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압 방전 램프로 가보면은 자 고압 수은 램프는 뭐냐? 지금 뭐예요? 증기압을 그 상온의 저압에서 고압으로 상온일 땐 저압이고 정상 상태에 갈 땐 고압이 되거든요. 지금 이것은 수은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수은등은 뭐예요? 이 바깥에 이 안에 수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진저압은 저압 수은등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있어요? 빛이 자외선이 나오니까 여기다가 발광물질을 안 발라주게 되면 사람들이 자외선에 눈에 노출되죠.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발광물질을 발라준다고요. 그럼 이 내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부는 이거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거는 메탈 할라이드 등이고 수은등인데 이 안에 수은을 집어넣는 것만 다르지 이게 수은을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공진에너지 자외선을 쏘니까 그냥 나오면 어떻게 자외선이 눈에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거에다가 형광물질을 이렇게 발라준 거예요. 그러니까 형광물질을 발라준 거는 뭐예요? 자외선 때문에 발라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고압 수은등의 내부에는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기 안에 발광관이 있고 이 발광관 내부에다가 수은을 집어넣은 겁니다. 우리가 고압 방전 램프를 보면 이게 이제 하이 프레셔 디스차지 램프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이제 고압 수은 등을 포함해가지고 메탈 할라이드, 고압 나트륨 등 이런 부분들입니다. 크세론 램프까지. 왜 크세론 램프도 HID에 포함을 시키냐면은 지금 인공광원에서 그 태양광과 가장 근사하다고 하는 것이 이 크세론 램프입니다. 그래서 이 크세론 램프는 지금 그 시험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 무대에서 보면은 무대에 가수를 쫓아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 램프가 이 크세론 램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음극과 양극으로 다 되어 있고 이것이 상당히 고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압력이 높은 압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관할 때도 좀 그 관에다가 넣어가지고 보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크세논 가스를 집어넣어가지고 이것이 크세논 가스에 의한 공진전압이 어떻게 있어요? 여기에 발광을 할 때 여기서 음극과 그 양극에서 되어 있어요.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이 크세논 가스의 공진전압에 의한 발광색이 나오는 것이 지금 어떻게 돼요? 우리 태양광의 스펙트럼과 거의 유사하다. 그래서 인공광원 중에서 가장 태양광과 유사한 광원보다 친 겁니다. 그러니까 무대 조명에서 저 뒤에서 가수들이 움직이면 가수 움직이는 부분을 쫓아가는 라운드로 돼가지고 돌아가는 광원으로 쓰는 것이 이 크세논 램프거든요. 그래서 이 크세논 램프는 굉장히 고압으로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케이스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부분을 닫아서 보관을 합니다. 이렇게 보관하지 않으면은 압력이 높기 때문에 만약 깨질 경우에 파편이 눈에 튀어서
사람이 다칠 염려가 있죠. 그래서 고압 수은 램프는 그 저압 형광등에 그 수은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저압 형광등은 저압 수은 형광등이거든요. 이거를 고압 수은 램프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고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있어요? 이 안에 발광관을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압력을 고압으로 넣어야 되니까 발광관이 두껍게 만들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초기에는 이 저항을 통해 가지고, 이 보조 저항을 통해 가지고 적은 전류가 이 두 개의 보조 전극에서 크로스 스타트를 해서 여기 어떻게 있어요? 여기를 시키고 전류를 시키면서 주전극과 통하게 되면 나중에는 주전극과 주전극이 전류가 통하게 되니까 이 보조 전극으로 통하지 않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온도가 크니까 바깥에 발광관을 바깥에 외관 램프를 쌓아가지고 경광 물질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압 형광등은 고압 수은 램프를 이해하는데 압력만 높였다고 보시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색깔은 똑같다. 그러니까 저압 수은등과 고압 수은 램프에 나오는 색깔은 똑같은데, 만약에 저압 수은 형광 램프가 이런 라인이라면 이것이 고압 수은 램프는 약간 이 라인이 약간 넓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흰 백색의 라인 쪽에서 하나의 광선이 나온다면 이 광선을 추출을 해가지고 약간 넓게 퍼져서 나오는 것이 이 고압 수은 램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은 램프에 저기는 발광관이 있으면 주전극이 이렇게 있고 보조 전극이 있어가지고 저항으로 돼 있죠.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죠. 즉 전원을 넣으면 이쪽은 아직 전원 파괴가 안 됐으니까 전류가 통하지 않으니까 양단에 극간이 얇으면서 발광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 저항이 걸려 있으니까 전류는 많이 못 흐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크로스 스타트가 되면서 전자가 튀어나가고 여기 플러스가 걸리면 플러스가 걸려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여기가 저항이 제로가 돼버리면 이쪽이 주전극으로 이렇게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일로 흐르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내부 모습은 지금 메탈 할라이드와 똑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이것은 메탈 할라이드인데 메탈 할라이드나 수은등이나 똑같아요. 이 안에 그 보조 저항이 있는 것도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발광관에 뭐가 없어요. 형광물질 안 발라놨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안에 메탈 등의 안에 들어가 있는 가스는 공진 에너지가 낮아가지고 자외선을 안 나타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눈에 들어와도 가시광선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쓸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신 바와 같고, 그래서 그전에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가로등이 전부 다 고압 수은 램프였는데 창백하지 않습니까? 색깔이.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좋은데도 가로등에서 싹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형광등을 집에서 쓰지 마십시오 하는 이유는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효율이 좋으면 지금도 저 고압 수은등을 바깥에 가로등에다 켜놓지 왜 없애냐 이거죠. 왜 바꿨냐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고압 수은등을 이걸 뭐로 바꿨어요? 메탈 할라이드로 바꿨죠. 메탈 할라이드로 바꿨어요. 그 메탈 할라이드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 가스를 집어넣어가지고 색깔을 이렇게 펼쳐놨기 때문에 보임이 좋다. 색깔이 보임이 좋다. 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고압 수은등은 굉장히 창백하고 으스스하고 여름에는 좀 시원해 보일지 몰라도 겨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추워 보이고 에? 그래서 이것은 가로등으로서 심리적으로 적격이 아니다. 그래서 고압 수은등은 사라진 겁니다. 메탈 할라이드 왔는데 메탈 할라이드도 지금 어떻게 있어요? 이걸 바꾸죠. 에? 바꿔. 이걸 뭐로 가느냐? 이걸 고압 나트륨 등이나 저압 나트륨 등으로다가 바꾸는 겁니다. 지금 서울 시내의 모든 가로등을 이리로 바꿔가 나가고 있어요. 에?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저 시간에서 말씀드린 대로 낮은 조도에서는 사람에게 가장 안정적인 부분을 주는 것은 색온도가 낮은 것이 좋다. 낮은 것이. 이것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일로 바꿔주는 거다. 에? 그럼 뭐예요? 즉, 이 가스를 바꿔주는 거, 여기에 수은이 들어간 거, 그 다음에 메탈, 금속 물질 집어넣은 거, 여기에 나트륨으로 바꾼 거의 차이지, 용도는 똑같다고요. 그 안에 구조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형광등을 이해하고 고압 수은등을 이해하면 나머지 방전등은 다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수은 등기압의 전자가스는 뭐예요? 가스 온도보다는 전자 온도가 상당히 높죠, 안에. 예, 이건 당연하겠죠. 수은 램프에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여러 가지 특성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뭐 시간은 12,000시간, 예? 이렇게 돼 있으면서 불구하고 이것이 어떻게 돼 있어요? 색깔이 좋지 않다. 색감이 좋지 않다 하기 때문에 이걸 뭐예요? 이건 가로등으로서는 사용 안 하고 이 수은 램프가 사용되는 거는 어디에 되죠? 골프장이 좋습니다. 골프장. 그런데 골프장에 가보면은 이거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조명으로다가 이렇게 가서 가보면 골프장에다가 메탈 할라이드를 써놨다고요. 메탈 할라이드를. 예? 이 설계를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골프장은 어떻게 있어요? 파란 잔디하고 하얀 볼이 잘 보여야 되니까 이것은 어떻게 돼요? 연색성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흰 거는 희게 잘 보이고 파란 건 파랗게 잘 보이는 건 뭐예요? 형광등이 더 좋거든요. 수은등이 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골프장에는 메탈 할라이드를 쓰는 게 아니고 골프장의 야간 조명은 이건 고압 수은등을 써야 돼. 에? 폭포수가 떨어진다든지 이거는 고압 수은등을 쓰는 겁니다. 이거 메탈 할라이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연습생 때는 메탈 할라이드 쓰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형광등 밑에 가 있으면 밤에 보면은 흰 와이셔츠를 입으면 흰 것이 더 희게 보이죠. 에? 그러기 때문에 골프장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잔디하고 공이 잘 보이면 된다. 더 잘 보이도록 하는 거는 고압 수은등을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조명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설계를 하기 때문에 거기다 메탈 할라이드를 쓴단 말이에요. 메탈 할라이드도 고압, 골프장에다가 설계하는 거 아니에요. 에? 그거는 고압 수은등이다. 왜? 파란 것과 흰 것이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연색성 울긋불긋하게 보이는 것이 잘 보이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봐줘야 되는 거고, 이 고압 수은 램프의 분광 분포를 보여주고 있고요. 고압 수은 램프의 방사 에너지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제가 앞에서 강의한 조명 등에 대한 등기구에 대한 발광 효율과 그 전등 효율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보시면은 참고가 될 겁니다. 고압 수은 램프의 이제 시동 특성이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왜 고압 수은 램프를 많이 보여주고 있냐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 나머지 뒤에 메탈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안에 가스만 바꾼 것이지 거의 특성의 비교가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한 3분 이상 지나야 거의 그 램프의 입력 전력이나 그 램프의 전력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안정화가 되고 입력 전류가 좀 떨어지죠. 이제 메탈 할라이드는 고압 수은 램프가 어떻게 있어요? 이게 상당히 그 연색성이 안 좋으니까 여기다가 할로겐 화합물을 봉입해가지고 여기는 나트륨, 탈륨, 인디움, 스칸디움, 토륨, 디스프로디움 등의 할로겐 화합물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면 이 할로겐 화합물은 자외선을 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공기 에너지가 이건 낮구나 이렇게 벌써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들이 여러 개 조합되니까 여러 색깔이 나오는 거죠. 여러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온등 보세요. 네온샤인, 네온사인. 뭐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거기 형광물질 안 발라져 있는데 어떻게 돼요? 거기에 색깔이 나오죠. 그것은 뭐예요? 그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공진 에너지를 가진 램프에 그 가스를 갖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색깔을 구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색깔을 넣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있어요? 상당히 연색성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공장 내부 이런 쪽에 최근에는 이제 가로등에 몇 년 전에는 가로등에 많이 수은등에 대치를 썼다가 요새는 이제 다시 또 뒤로 밀려나는 그런 가로등에서는 밀려나는 그런 형국이 있어요. 그 메탈 할라이드의 램프 구조도 뭐 수은등과 대동소이하다. 즉 여기 바깥에 형광물질이 발라졌느냐 안 발라졌느냐의 차이만 있어요. 그러니까 형광물질을 발랐는 건 수은등인데 그럼 메탈등을 어떻게 많이 쓰냐면 자, 이 메탈등을 가지고 연색성을 조정합니다. 즉 만약에 메탈 할라이드 175W짜리 가지고 연색성을 3000K서부터 3500, 4000, 4500, 5000, 5500, 6000 이렇게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메탈 할라이드 175W짜리에 그 6000K짜리는 상당히 흰백색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3000K짜리는 상당히 전구 색깔 같은 색깔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조명을 연출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조명 설계를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어떤 탑을 비추게 되면은 어떻게 있어요? 이게 메탈 할라이드를 탑을 비추는데 그 색온도가 낮으면 이렇게 붉은색을 연출할 수 있고, 색온도를 높이면 이렇게 청백색, 녹색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즉 똑같은 메탈 할라이드 용량을 가지고 색온도를 조정하면서 이 색 연출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색온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고, 이 메탈 할라이드의 색깔을 연출할 수 있는 건 안에 발광관에 가스를 바꾸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 지금 표에서 보는 것 같이 그 색온도를 집어넣는, 여기 그 메탈 할라이드 안에다 집어넣는 첨가물에 따라서 색온도가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마음대로 연출할 수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탈 할라이드의 램프의 에너지 분포가 설명이 되고 있고, 분광 분포 설명하고 있어요. 고압 나트륨이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그 각광을 받는 램프 중에 하나인데, 이 연색성은 상당히 안 좋죠. 그러니까 여기 연색성이 안 좋다는 얘기는 붉은색이 나오니까 그 밑에서 색깔을 보이는 건 안 좋은데, 투바율이 좋고 그 밤 야경을 나타내는 데 상당히 좋기 때문에 공항 도로, 그 다음에 무슨 서울시가지의 그 한강변 도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압 나트륨 등으로 전부 다 바꿔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것은 똑같은데 나트륨의 그 증기압에 의해서 그 색깔을 등황색으로다가 가져오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 그럼 나트륨에 대한 공진 에너지가 어떻게 있어요?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벌써. 낮기 때문에 붉은색을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특성에서 보는 것처럼 색온도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2000에서 2100K니까 연색성 지수 상당히 나빠요. 그렇죠? 15에서 18. 그러니까 30은 낮은 거죠. 85 이상 되는 게 메탈 할라이드가 85 정도 되니까 상당히 높은 거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상당히 적합하게 조명이 연출되는 거는 야경, 밤의 조명에 아주 적합하다. 그래서 색온도가 낮은 부분이 어두울 때 상당히 적합하다 하기 때문에 지금 고압 나트륨 등을 상당히 선호하는 겁니다. 즉 589.6, 즉 589.6 나노메타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옆으로 퍼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압 수은 램프는 589 나노메타만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라인 스펙트럼이 나오죠. 이것이 이렇게 펼쳐서 나오는 것이 이게 고압 나트륨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에너지 분포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램프는 이제 저압 나트륨 램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고압 나트륨보다도 등황색으로 아주 단색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대개 이제 우리가 터널이라든지, 그 터널이라든지, 그 다음에 군부대의 그 담장, 이런 쪽에 왜냐면 안개 투과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크기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붉은색 계통의 아주 고유색, 단색으로만 나타내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분포하고, 여기서 보면 이게 589.6 나노메타의 고유 스펙트럼만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아주 그 상당히 그 등황색만 나타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크세논 램프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공광원 중에서 가장 자연주광과 거의 같은 그 색깔을 내기 때문에 특수한 조명에, 대개 연출 조명, 무대 조명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있어요? 자연주광과 그 단아크형, 똑같은 용으로 다 이렇게 보고 있죠? 이게 단아크형입니다. 지금 아까 보여준 이것이 크세논 램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개 무대 조명에 사용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각종 광원의 용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뭐 저압 나트륨 등, 고압 나트륨 등, 메탈 할라이드, 고연색성 메탈 할라이드, 형광 등, 수온 등 이게 쭉 있잖아요. 자, 보시면 할로겐 백열전구. 이 내용을 우리가 광원을 다 이게 전반적인 걸 검토해 봤어요. 그럼 이 검토한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최종 설계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걸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조명을 지금까지 앞에서 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본 이유는 조명 설계 후로는 이건 어떻게 했어요? 자세하게 하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만 우선 기본적인 걸 보면은 뭐 대상부의 특징을 파악한다. 우리가 뭐 학교다. 그럼 학교의 정성적인 특성은 어떻고 정량적인 특성은 어떠냐? 박물관은 어떠냐? 호텔은 어떠냐? 그리고 광원의 선택을 하고 기구, 조명기구를 선택을 하고
조명기구의 간격과 배치를 어쩜 이 레이아웃, 건축적으로 레이아웃을 결정하고 필요도도 결정하고 각종 팩터 결정해서 총광속으로 개수를 숫자 낸 다음에 배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광속과산도 비로 비교하죠. 이게 되면 끝나는데 제가 이 프로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명 설계하면 보통 사람들은 대개 나머지 사무실은 그냥 형광등, 외곽등은 메탈 할라이드 이런 식으로 다 단순하게 다운라이트 이렇게 해가지고 광원에 대한 걸 아주 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배운 것처럼 이 광원의 선택에서 문턱을 못 넘어가면 뒤에 설계하는 프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설계를 하는데 광원의 선택을 적절하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인데 이 광원의 선택이 어떻게 돼요? 그냥 대충 주먹구구시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기루사는 시험 문제에서 백열등에서도 물어보고 메탈 할라이드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HID 앰프가 어떠냐 물어보고 이 물어보는 거는 이 공부를 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기술사로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거나 감리하거나 설계하거나 시공을 할 때 정확하게 다음 프로로 가기 위해서 전지 조건을 알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강의를 들었는데 형광등을 제대로 몰랐다면 조명을 10년, 20년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왜냐면 그 사람이 결정적으로 형광등을 다른 사람들 한 거에 대한 경험에 의해서 결정한 거지 실제적으로 정확히 알고 결정한 게 아니라는 얘기야.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탈 할라이드도 색온도를 마음대로 조정을 하면서 색깔을 연출할 수가 있고 낼 수가 있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광원의 선택이 어떻게 돼요? 가장 전지 조건에 설계하는 프로의 첫 단계에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표에 마지막 표에 이 각종 광원의 용도에 따라서 적용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보세요. 할로겐 전구나 백열 전구는 주택, 특히 주택, 미술관, 호텔, 상점, 이런 부분들은 아주 반드시 사무실에 백열 전구를 쓰는 거는 다운라이트 쓰는 쪽 아니면은 거의 이거는 그렇죠. 이렇게 쓴다고. 이게 보면 백열 전구는 분위기 조명을 하는 쪽에서는 거의 다 백열 전구를 써요. 지금 여기는 형광수 램프가 이쪽에 쭉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많이 이거 좀 조금 시간이 지난 자료가 돼서 그러는데 지금 이쪽을 쓰지 않고 그러니까 형광수 램프는 지금 이건 어떻게 됐어요? 골프장 이외에는 쓸 데가 없어요. 골프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폭포 조명 이외에는 거의 이건 쓰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압 나트륨 램프가 최근에 이제 이 가로등 조명에 상당히 많이 쓰이고 메탈 할라이드가 공장 내에 아주 고천장 공장 내의 조명 연출에 메탈 할라이드를 상당히 많이 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전 과정을 쭉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마지막 편이 관연도 문제, 최근 관연도 문제 한 3년치를 가지고 분석해서 시험 대비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강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제한적인 미디어이기 때문에 100% 만족을 못 드렸다고 봐도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한 대여섯 번 계속 훌로 돌려가면서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안목 자체가 분명히 달라지고 지금 저의 강의는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전화를 정말 그게 나옵니까? 시험 문제라는 거는 기술자 시험 문제는 무슨 단답형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런 복합적인 내용들이 정말 체계를 갖췄을 때 여러분들이 답을 아주 객관적으로 다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또 이 테이프는 시험뿐만이 아니라 전 기술자의 재교육 차원에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비디오 테이프를 구매하신 분들은 굉장한 혜택을 받을 거예요. 앞으로 인터넷 방송으로 나갈 겁니다. 나가는데 상당히 요금이 비싸게 나가기 때문에 아마 전 방송을 보려면은 거의 한 200만 원 돈에 대한 그 투자가 돼야 볼 수 있고 앞으로 이 65편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못해준 강의에 대해서는 추가로다가 제가 쭉 주기적으로 10편씩 추가로 해가지고 이것은 그 비디오로 테이프로다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상에 제가 추가로
그 방송이 띄워질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도 똑같은 저기로 유료 콘텐츠로 운영이 될 거기 때문에 그건 유료로 이용을 하시고, 우선 비디오 테이프를 구매하신 분들은 상당히 좋은 이점이, 그러니까 이 비디오 테이프를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남에게 대화하거나 증명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계속 반복적으로, 어떻게 보면 테이프가 반복해서 봐가지고 거의 그 수명을 다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그 인터넷상에서 들어가가지고 콘텐츠를 한 번 보는데 얼마를 유료로 하고 한 번만 보고 끝나는 것보다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효과를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테이프가 정말 여러분에게, 제가 요새 문구를 그렇게 쓰는데 150만 원을 투자해서 1억 5천만 원을 가져가십시오. 제가 그런 문구를 요새 사용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활용하기에 따라서 이 테이프는 1억 5천만 원 이상의 가치를 여러분들한테 부여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테이프를 처음 만났는데 또 저희 고시원에서 학원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며칠 전에 미국 국립방재협회, 연방방재협회로부터 전문위원으로 위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더 좋은 자리와 그 권위 있는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